모나미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네 번째예요 벌써. 아이고 시간이 잘 가네요. 벌써 한 달이네요. 한 달째 맞이하는 우리 5단급 오직 당신만을 위한 그림 이야기 우리 네 번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사연 우리 한번 건등로님의 사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연은 이곳 원주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내외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들어 끊임없이 확진자 발생 메시지를 받아서 심적으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림 선택이 어려울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있어요. 첫 번째 방송을 보시고 감동하셔가지고 맞아. 참여하고 싶으시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제가 건등로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은요, 귀슈타프 까요보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초기 인상주의 작가의 작품이고, 작품의 제목은 낮잠이라고 합니다. 1877년에 그려진 작품인데 워즈워스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림 속을 한번 쭉 들여다보시면 그림 속에 이제 남자가 한 잠이 이제 들은 것 같죠. 한 잠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 그림에서 재밌는 게 남자가 이제 밀짚 모자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햇빛 가리려고? 모르겠어요. 살짝 그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살짝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자를 씌워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 그림을 보는 이로 하여금 그림을 보는 사람을 하여금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잠을 잘 때 그렇잖아요. 입을 벌리고 잘 수도 있고, 침을 흘릴 수도 있고, 스스로를 지키는 침을 흘릴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잘 수가 있는데 자는 모습이 아름다운 분 많진 않죠. 애기들 빼놓고 이 얼굴을 이렇게 밀짚 모자로 가리고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자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잔다 정도만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리를 쫙 벌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늘어지게 자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참 편안해 보인다. 늘어진 모습에 편안함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색깔 제가 그런 거 되게 보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과 녹색이 이제 줄을 좀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인간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색이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좀 이 그림을 보면 나도 좀 늘어지게 한번 자고 싶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불안한 마음을 조금 잠재우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건등로님의 사연을 가지고요, 마음이라도 이 그림을 집에다가 혹시라도 좀 걸어두신 다음에 좀 쉬고 싶으실 때 침대맡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걸어놓고 나도 편안하게 숙면 유도 그림. 숙면 유도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뭐 가정에서 한 70을 산다고 하면 학자들이 밝혀놓기는 사람이 한 70년 살면 한 20년을 잠을 잔대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길고 가지는 않죠. 그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70년 중에 한 20년. 뭐 누구한테는 길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좀 짧은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잠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귀하잖아요. 그쵸. 굉장히 아주 소중한 것이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숙면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대해서 조금 뭐 그런 문자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군가 그 사람도 잘못한 게 아니죠. 근데 알 수 없는 어떤가의 것 때문에 불안감을 주는 시절이 지금 이제 우리의 주변에 지금 이렇게 떠돌고 있죠. 그래서 이 밤잠을 설치시는 않나? 라는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사연 주셨지만 사실 모든 분들이 다 해당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좀 긴장감과 불안감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 이런 그림을 한번 귀슈타프 까요보트의 낮잠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작품을 가져왔다. 그리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꼭 한번 갖다 두시면 어떨까. 화가 이야기 좀 짧게 좀 드리면 귀슈타프 까요보트는 이 프랑스 초기의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상주의 하면 내 눈앞에 남는 인상, 혹시 뭐 내 안에 남는 인상, 이런 인상주의들을 인상주의라고 하는데, 요 귀슈타프 까요보트는 인상주의보다는 조금 사실주의에 가까워요. 좀 더 가깝고 화가로서 당시에 대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르세에 가시면 그 마르르 데페지라는 인물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제일 또 유명하고 파리 시내를 이제 도시화된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라이브 했을 때 제가 대답을 못 드렸는데 우리 남해숙 선생님께서 남해숙님께서 그 모습하고 비슷하네요 뭐 이런 그 채팅창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 귀슈타프 까요보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그 인생에서 사실은 이 화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초창기 인상파 화가들이 인정을 못 받아서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또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제 금수저, 금수저인데 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이 주변의 인상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전시회 열면은 돈이 없으면 후원해주고, 그리고 그림이 안 팔리면 자기가 사고, 돈 실컷 썼습니다. 뭘 돈 실컷 썼어요. 아니 그리고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지만 45살에 돌아가셨거든요. 45살에 돌아가셨는데 결혼도 안 하셨고 유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모든 거 다 어떻게 했냐? 프랑스 정부에 싹 다 기증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욜로. 진짜 욜로. 진정한 욜로 하셨죠.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의 이 컬렉션을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역사적으로 인상파 의미가 그림에서 있는 화가였네요. 의미가 있는 화가이기도 제가 건등로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은 대얀 피터르 브리헐이라는 화가가 그린 결혼식의 춤이라는 작품이고요. 16세기경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지금은 프랑스 보르도 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결혼식의 춤 이고 또 그림을 보자마자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동네에서 있는 결혼식에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다 같이 신나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워낙에 이제 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되고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주라고 특정한 지역 커뮤니티를 또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마을 이런 키워드로 저는 접근을 좀 하게 되었고요. 피터르 브리헬이라고 하는 화가가 되게 여러 명이에요. 온 집안이 다 화가였고 4대를 걸쳐서 계속 그림을 그린 화가 집안이기 때문에 피터르 브리헬이라는 이 이름을 같이 쓰는 사람이 막 여러 명인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 피터르 브리헬, 뭐 큰아들 피터르 브리헬, 뭐 작은아들 피터르 브리헬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이 하나씩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그 화가 집안인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작품은 이제 큰아들 피터르 브리헬이라서 대얀 피터르 브리헬 이렇게 이제 부르는 화가이고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도 이 결혼식의 춤이라는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데 루브르에 있는 작품은 동생 피터르 브리헬이 그린 그림이고 이제 이 그림이랑 색감이 좀 다르고요. 좌우 반전이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창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들여다볼게요. 이 피터르 브리헬이라는 이 화가들 집안이 풍속화 이런 걸 많이 그렸던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재밌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제일 앞쪽에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 너무나 쉽게 만나보실 수 있죠. 아무래도 잔치니까 다 같이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뭔가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물론 이제 이 그림은 16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라서 한 400년도 넘은 그림이지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이러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림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사람들 막 다 신나게 서로서로 이야기하고 짝지어서 춤추고 하는 와중에 저기 까만 모자 쓰고 도포 같은 거 입은 아저씨가 뒷짐지고 혼자 이렇게 어딘가를 바라보는 모습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콕 집어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뭐 아마도 뭐 화가의 아버지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저씨의 바로 왼쪽 옆에 보시면 어떤 남자가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잔치에 가면 이렇게 음식도 많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저렇게 또 술도 많이 마시고 하는데 400년 전에 이 네덜란드의 시골 마을에서도 손님 오면 이렇게 맥주를 제공을 했었나 봐요. 그림 약간 오른쪽 뒤편으로 보시면 등을 돌리고 이렇게 등을 뒤돌아서 있는 남자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상 가능한
그런 모습이죠. 워낙에 좀 시골의 모습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자연을 이용하는 이런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림의 조금 요 아래쪽으로 요 아저씨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춤을 추는 줄 알았는데 이 아저씨가 지금 옆에 있는 여성분 네, 이렇게 못된 손을 하고 못된 있는 손을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신성한 결혼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객으로 와가지고 못된 손을 하고 있다니. 이런. 이거 굉장히 불손하고 불경한 모습이고 화가가 이걸 의도해서 일부러 이런 연출을 집어넣은 거라고 해요. 뭔가 신성함과 불경함이라는 이런 상반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 우리 인간사에 다 나오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주로 그렸던 화가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같이 그림의 곳곳에다가 숨겨놓은 거죠.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하객들은 이렇게 허리에 팔을 올리고 뭔가 춤추는 남녀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 여성이 외투를 입고 있고 안쪽에 파란 치마를 입었는데 요 치마에 묶어놓은 돈주머니가 이 격렬한 움직임에 찰랑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남자가 눈을 마주보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이 시선이 지금 돈주머니를 향해 있습니다. 소리가 나서 그런 거겠죠. 과연 그럴까요? 뭐 그렇다고 훔쳐갔겠어요? 이 화가의 의도를 이제 사람들이 이후에 해석하기로는 저 남자분이 욕심 배가. 이런 것들이 배가. 이렇게 몸매나 이런 걸로 좀 표현이 되어 있다. 신성한 결혼식에서 이런 욕망을 이제 본능적으로 시선이 가버린 거죠. 이런 모습을 또 표현하기도 했었던 그런 장면이고 결혼식인데 아직 신랑 신부의 모습이 나오질 않았단 말이죠. 이제 앞에 춤추는 사람들의 뒤쪽으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막 이렇게 뭘 구경하고 있단 말이죠. 뭘 보나 하고 이제 가운데 쪽으로 슝 들어가 봤더니 왕관을 쓴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신부이겠구나. 신부님. 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이 화가가 결혼식 풍경을 여러 점 그렸거든요. 그런데 신랑의 모습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또 표현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신부만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이 그림에서도 신랑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보고 뭐 그럴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 신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삥 둘러싸 있고 신부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에는 쟁반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뭘 이렇게 내고 있어요. 축의금. 축의금을 내고 있는데 똑같네요. 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신부의 표정이 지금 별로고. 표정도 별로고 이 쟁반도 가득 차 있지 않고. 남의 잔치에 와서 다 먹고 이제 춤만 추고 왜 축의금을 그러게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우리도 결혼식 가면 축의금 내면 그 옆에서 이거 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적고 방명록 이런 거 하잖아요. 바로 오른편에 까만 옷을 입은 남자가 이제 얼굴 옆모습만 보여주면서 뭔가 메모하는 모습을 또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크게 다르지 않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왁자지껄하게 좀 떠들면서 뭔가 그들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제가 요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개해드리는 작품을 통해서라도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셀리 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고민을 얘기하면서 하면 아실 것 같아서 저는 빠비노 구독자 셀리니입니다. 제 사연은 얼마 전에 빠담빠담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진로에 대한 사연입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한 건 아닌가 싶어서 부끄럽네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 겨울에 고2로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마 사연보다는 고민일 것 같아요. 제 고민은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 과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는 듯이 저는 프랑스에서 가이드가 또 하고 싶습니다. 가이드란 직업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그 위의 모든 것들의 지식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역사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꿈은 제가 파리에서 정말 좋은 가이드님을 만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가이드가 된다면 꼭 가이드님들의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전 마케팅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요리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싶어요. 요리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초등학교 때는 셰프가 꿈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요리는 지금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다른 쪽인데 유일한 이과입니다. 의사입니다. 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직업은 제가 7살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잠시 까먹고 살다가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고등학교 와서 생물학을 배우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요즘 의학 드라마도 많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고 나니 더 하고 싶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아직 확실히 무언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못 정하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벌써 정했다던데 부러워요. 유유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기 구독자. 자, 이제 우리 그림으로 한번 제가 우리 넘어가도록 할까요? 셀리님의 사연을 읽고 떠올린 작품은 마르그리트 제라르라는 프랑스 여성 화가가 그린 흥미로운 학생이라는 작품입니다. 1786년경에 그려졌을 걸로 추정되는 그림이고요. 이 로코코 회화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프라고나르와 함께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한 여성이 액자를 손에 쥐고 보면서 막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액자 뒤로는 이렇게 아기 천사 조각상도 놓여 있는 모습이고 그 조각상에 모자도 하나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학생의 등 뒤쪽의 테이블에는 굉장히 이국적인 조각도 2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종이들이 여러 점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는 잘 보이진 않네요. 근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림의 제목 자체가 흥미로운 학생이에요. 뭐냐면 이 그림의 모델인 저 여성은 이 제라르라는 이 여성 화가의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배우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런 소품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셀리님이 보내주신 사연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러저러한 그 여러 가지 선택지들 사이에서 뭔가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 학생이라는 키워드와 여러 가지 관심사 이 2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그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재밌는 점이 이 테이블 왼쪽 밑으로 해서 동그란 구가 하나 놓여 있거든요. 구에 이 화면 바깥의 모습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양회화에서 되게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잖아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살짝 숨겨놓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거울 안쪽을 싹 들여다보시면 어떤 여자가 그 캔버스를 걸어놓은 이젤 앞에 앉아 있고 그 바로 옆에 또 어떤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와 그의 스승, 그녀의 스승의 모습이 이렇게 비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창문이 같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뭔가 오후의 햇살 같은 것이 아주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어요. 사실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2019년 12월에 한 1년 전쯤에 소더비 경매에 나왔을 때 이 그림을 구매를 루브르에서 네, 합니다. 그 1800년대에 여성 화가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 화가의 그림이 지난 40여 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화가로 미술사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화가이고 그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브르에서도 요 가치를 이제 알고 구매를 했던 것으로 이제 알 수 있고, 워낙에 그 개나 고양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던 인물이고 전면으로 나서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였었고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그 귀족들에게 초상화 의뢰를 받아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었다고 해요. 근데 워낙에 우아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작업물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화가에게 그림을 의뢰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굉장히 만족을 했었다라는 기록을 또 찾아볼 수 있는 화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앉아 있는데 이 드레스의 그 뭐 비단 세틴 질감 이런 거랑 요 옷 부분의 프릴의
느낌 이런 것들 그림의 구도 자체도 굉장히 또 요즘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또 셀린님 그 시대에 멋지게 활동을 했었던 여성 화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또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그림을 소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루브르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 화가들의 작품을 조금 더 구매하는 데에 그 힘을 기울이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루브르에 다음에 여러분 또 방문하시면 예전에는 못 봤던 그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셀리님에게 여러 가지 관심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좋은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며 제가 우리 준비해봤습니다. 셀리님께 그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은요, 장 시메옹 샤르댕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팽이를 가지고 노는 소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738년 작품이고요. 요거 이제 루브르에 있는 샤르댕의 작품인데 그림을 이제 함께 이렇게 보시면 아이가 이제 팽이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 옷차림으로 봐서는 아이는 풍족한 집안의 아이인 것 같아요. 머리나 이런 옷차림이. 근데 이제 아이가 팽이를 이제 막 돌려놓고 어떻게 움직이나 혹은 뭐 언제 멈추나 하면서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팽이 옆에 보시면 잉크, 그다음에 펜, 책, 종이들이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아마 공부를 하다가 끝났거나 혹은 하다가 중간에 에이씨 지겨워 하면서 살짝 접어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는 그 공부보다는 놀이가 더 즐거워서 이렇게 팽이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 아이의 얼굴을 보시면 놀이가 더 즐거운 나이이기도 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이 그림을 이제 셀리님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셀리님도 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팽이를 돌리는 아이가 되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좀 들어서 이 그림을 골라봤어요. 왜 그러냐면 팽이는 내가 어떻게 힘을 돌리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돌 수도 있고 약하게 돌 수도 있고 금방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릴 적에 우리 팽이 돌리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돌리고 나서 이렇게 도구 채찍 같은 걸로 이렇게 치면은 계속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저 되게 못했는데 이걸 계속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팽이를 계속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하고 그다음에 팽이를 또 하나만 돌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팽이를 이 테이블 안에다가 여러 개를 돌려보는 거예요. 여기는 잘 도는구나. 여기는 잘 안 도네 이 자리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고 해서 실수를 한다고 해서 누가 질타하거나 뭐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돌린다고 해서 한 번 정한 길로 계속할 수도 있겠죠. 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셀리님은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나이 10대잖아요. 10대. 10대잖아요. 무궁무진한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분 우리나라에서 젊은 친구분들에 대한 실패에 좀 관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도 조금 아쉽거든요.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더 찾으시고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들이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셀리님의 고민이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이런 고민만큼 행복한 고민이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팽이를 저기다 한번 돌려보시고 저기다 한번 돌려보시고 많이 한번 돌려보시다 보면은 저 팽이는 멈추면 안 돼. 라고 하는 내 마음이 더 가는 더 돌았으면 좋겠는 팽이가 저 팽이를 좀 더 돌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팽이 자체가 나에게 더 소중한 팽이가 그런 팽이를 찾아가는 길이니까 너무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조바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가 얘기 조금 해드리면 이 샤르댕은 아까 우리 송희 PD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프라고나르 로코코 양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로코코 양식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그분 떠올리시면 돼요. 마리 앙뚜아네트 굉장히 화려한 이런 양식을 로코코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작가예요. 샤르댕도. 근데 좀 독특합니다. 샤르댕은 이런 화려한 그림보다는 정물화 그리고 좀 인물을
세세하게 보는 인물화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 샤르댕을 정물화의 시조새,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시조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부여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정물화는 어떻게 그러냐면 꽃, 뭐 혹은 해골 이런 걸 그려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정물에다가 인생의 덧없음, 그래서 바니타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렸던 시절, 허무함을 그리는 정물화를 그렸던 시절에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샤르댕은 그냥 그 자체에다가 이 정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그랬던 정말 정물화의 어떤 첫 단계를 만들어줬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브르에 가시면 이 샤르댕의 정물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가오리. 가오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렸던 게 1728년작.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한번 싹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올레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락다운 중 빠비노와 빠갑뷰 열심히 구독 중입니다. 그림 이야기 첫 방송을 보고 너무 좋았어서 저도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을 추천받고 싶어 신청합니다. 83년 대학 졸업 후 유럽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니스 방문 중 일정을 거의 마치고 호스텔을 나와 저녁까지 있다 밤기차로 피렌체로 갈 계획이었지만 기차를 놓치고 호스텔로 가니 자리가 없어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영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구경 중에 지나갔던 다리 밑으로 밤을 보내러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나와 같이 야영을 작정한 배낭여행 중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반가워하고 다녔던 곳의 정보를 교환하곤 했습니다. 주로 가이드 책을 의존하던 때라 그렇게 나누는 정보가 책보다 더 효율적이고 특히나 경비를 아끼는 데는 비할 수 없는 고급 정보였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캐나다,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에서 온 친구들은 6개월에서 1년씩이나 여행을 했고 또 여행 비용을 줄이는 전문가들이었죠. 니스에서 야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얻은 정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온 친구들과 여행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을 밤늦게까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옆에 있는 아내는 빈센트 반 고흐의 더 스타리 나잇, 별이 빛나는 밤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그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그림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올레비 드림 하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우리 올레비님에게 권해드리고 싶었던 작품은요, 아돌프 폰 벤첼이라고 하는 작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가는 여행 중에라고 하는 작품이고, 제목이 좀 기네요. 1892년의 작품입니다. 아돌프 폰 벤첼이라고 하는 개인 소장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그냥 여행기를 딱 읽으면서 제가 그 책에서 봤던, 사실 저도 이제 아돌프 폰 벤첼은 아주 독일 작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 넘어갈 때 독일에서 그 비스마르크, 이런 프로이센의 그게 국민화가라고 알고 있는 작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림을 좀 찾았는데 이 그림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림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어떤 멋진 풍경을 막 놀라고 감탄하는 승객들의 모습을 이제 묘사한 그림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보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그림의 왼편 위에 보시면 이 인물들의 표정이나 제스처가 굉장히 실감나고 익살맞거든요. 제일 재밌는 부분은 어디냐면, 저는 이 왼편에 빨간 책을 들고 계신 남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봤어요, 무언가를. 너무 흥분되셔가지고 자기 친구가 자고 있거든요, 지금. 저 힘없이 떨궈진 손과 머리가 이러고 자고 있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있나. 지금 왔어 하면서 진짜 흥분된 얼굴로 밖을 지금 막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창문 밖으로 있는 차장께서 멈춰 있는 거거든요. 열차가 지금 차장께서 아이고 한잠 들었네 그러면서 그러고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망원경으로 이렇게 막 보고 있고, 여기도 이제 망원경으로 보고 있고, 이 아이를 재우고 있는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깰까봐 조용히 그냥 손만 이렇게 대고는 보고 있고, 이제 아마 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망원경을 쓰고 있는 분의 친구 있는 분은 이제 아예 창밖에 이렇게 몸을 내면서 밖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 1등 칸을 그린,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제
황현님께서 좌석이 거실 소파 같다라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 1800년대, 1900년대 유럽의 기차들은 1등석은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고 여행이라는 것에 그 우리가 이렇잖아요. 여행은 준비할 때의 설레임, 그다음에 새로운 곳에 갔을 때의 이 경험을 통한 흥분, 그리고 돌아와서의 그 여운. 정말 이거 말고 더 여러 가지 있죠. 삼박자, 뭐 탁탁탁 맞추는 어떤 감정의 팔레트 같다는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그래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행인데 벌써 우리 올레비님이 주신 사연이 37년 전의 기억이셔요.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37년의 기억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의 일처럼 저희한테 글을 써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얼마나 멋지고 강렬하셨으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그림 속의 사람들도 아마 37년이 지나도 그때 너 졸았잖아. 얼마나 멋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전에 저희가 여행 얘기를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한 10년 전, 10년도 더 된 얘기였으니까. 물론 지금은 올레비님이 그때와 같이 노숙을 하시는 여행을 하실 수는 없죠. 하셔서도 안 되고 하실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새로운 여행을 또 하시겠죠. 우리 올레비님은. 그러면 요 그림에 저는 제일 오른쪽에 창밖에 아예 몸을 내고 있는 사람 같은 이런 적극적이고 아주 즐거운 그런 여행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돌프 폰 벤첼의 작품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역사화를 많이 그렸던 이 사람이었지만 프랑스의 이제 그 사실주의 작가 쿠르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주의 작가로 명성을 높고 국민화가로 프로이센 시대 때 명성을 드높였던 작가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좀 드리면서 제 이야기 제가 올레비님의 배낭여행 이야기를 듣고 떠올린 그림은 우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윈슬러 호머라는 미국 작가의 작품이고요. 제목은 여름밤입니다. 1890년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일단은 올레비님의 사연을 쭉 읽고 제가 떠올린 키워드는 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꿈.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작품을 골라봤어요. 지금 여름 밤에 제목처럼 여름 밤에 바닷가에 지금 사람들의 뒷모습이 이렇게 실루엣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뒷모습과 그런 그들의 뒤에서 좀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달빛이 바닷물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그 달빛을 맞으면서 바다 쪽을 보고 있는 저 지금 그림에서는 실루엣만 보이는 이들은 머리 방향이 다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풍경 속에서 지금 저 춤추는 여인들만 조금 더 전면에 등장해 있고 또 춤을 추고 있는 특정한 행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비로운 분위기가 많이 풍기는 그런 좀 연극적으로 그려진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의 제일 앞에 그려져 있는 뒤돌아 있는 여인의 발 아래쪽을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어서 실제 하는 사람을 그렸겠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좀 올레비님의 어떤 여인이 2명이잖아요. 한 명은 현실이고 한 명은 꿈.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실제하지 않는 어떤 가치가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그런 것이 여행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들의 꿈? 그쵸. 그 저들이 바라보면서 뭔가 여행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던 거잖아요. 올레비님과 그 다리 밑에서 만난 세계 각지에서 왔던 친구들이 저 사람들은 올레비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물론 다리 밑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닷가 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좀 떠올리게 됐고 그들이 결국 모여서 나눈 이야기는 여행 정보라든지 자신의 여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된 사안들이었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여인들의 모습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또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바다 쪽을 그림에서도 바다 쪽을 조금 더 보시면 이 부서지는 파도
미국의 느낌이 굉장히 반짝이면서 또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즐거웠던 여행의 빛나는 추억 이런 식으로도 또 같이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속의 장소는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해안가라고 해요. 이 미국의 메인이라는 주에 그 남서부에 프라우츠넥이라는 동네가 있고 이제 거기에 스카보로라는 바닷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 화가 윈슬러 호머가 1861년도에 있었던 남북 전쟁 때 그 하퍼스 위클리라는 잡지의 통신원으로 전방에 나가서 그 싸우는 전투 장면과 이제 북군 병사들의 일상을 그렸던 그 종군 화가 역할을 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전선에서 온 포로들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1867년에 있었던 파리 만국박람회에 미국을 대표하는 전시 작품으로 이 그림이 선정돼가지고 파리에 오게 되고 그때 와서 에두아르 마네 라는 그 화가와 당대 그 인상주의 화가들을 접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림 세계를 조금 더 넓히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군인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는 일상적인 모습을 많이 그리는 식으로 주제에 크게 변화가 또 오게 됐었고 수채화를 완성작으로 전시한 최초의 화가 이게 또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그림은 유화지만 그런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 화가이고 이 미국인들의 생활을 좀 잘 담아낸 화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사연 보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이왕이면 미국으로 좀 고르면 좋겠다 해서 고르게 된 작가이고요. 이 화가가 붓을 든 은둔자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아, 안 나왔나 봐요 또? 그림 그리느라 밖에 잘 안 나오고 아니 미국에 그런 분들이 많으셔. 굉장히 이렇게 뭔가 몰두하는 그런 말년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자연에 맞서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이제 바다에 나간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그리고 이게 파도나 이런 역경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림을 많이 그렸던 화가로 알려져 있고 이 프라우츠넥이라는 자기의 그 집 안에 틀어박혀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만 몰두를 하다가 생을 마감했었다라고 합니다. 뭐 약간의 TMI. 그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를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뭐 추리물,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스릴러물 그런 거 많이 쓰시는 유명한 작가잖아요. 이 스티븐 킹의 외할아버지가 이 화가의 집을 관리하는 목수였대요. 그래서 이 스티븐 킹이 그 소설 작품 말고 유혹하는 글쓰기라고 그 글쓰기론을 제시하는 그런 서적 있잖아요. 거기에 요 에피소드가 짧게 나왔던 또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올레비님의 아름다웠던 어떤 여행의 순간을 좀 같이 추억하실 수 있는 여름밤이라는 작품 골라봤어요. 오늘 또 5단극 참여해주신 우리 모나미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건등론님, 셀리님, 올레비님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채팅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좋아요. 이쪽이요? 몰라요. 여기까지 이쪽일 것 같아요. 그냥 정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